지금 11억 중국인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최고라 믿었던 이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보기 좋게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선택에 불과하다며 중국 국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SNS는 한국의 기술을 찬양하는 게시물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 하루 만에 중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낸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슈에입니다. 2025년 아시아 대학 순위 2위에 빛나는 베이징 대학교의 국제정치학과 최연소 교수죠. 28살이라는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저의 실력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미친 듯이 공부했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1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금이 환영한 이후 제 연구 분야는 저의 조국, 중국의 세계 패권과 동아시아 헤게모니 제 편이었어요. 모든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를 확인하던 중 단 한 개의 기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차세대 극자외선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로 중국 컨소시엄이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분명했어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평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모두 같은 뉴스를 봤을 거라는 걸 단번에 직감했죠. 강의실은 200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당이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준비된 강의 내용을 접어두고 즉석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ASML이 삼성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라고 적었어요. 이것은 순수한 기술적 판단이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의 결과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핵심 원천 기술이 부재한 사상누각에 불과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낡은 MP3 플레이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작동하지 않는 이 기계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개발했던 혁신적인 음향 기술이 담긴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이런 독창성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조립과 생산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혁신 능력은 부족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파운드리는 결국 남의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기술일 뿐입니다. 창조가 아니라 그저 모방과 최적화에 불과하죠. 진정한 혁신은 아키텍처 설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보세요.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량 생산하는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중국이 더 큰 자본과 더 많은 인재,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칠판에 중국과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비교하는 숫자들을 적었어요. 중국의 압도적인 수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중국의 힘 앞에서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ASML 이번 선택은 결국 정치적 고려일 뿐이고 기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성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강의 영상이 웨이보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좋아요와 공유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제 분석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리슈의 교수님 분석이 정말 날카롭네요. 한국은 항상 기술 도둑질로 성장했죠. 중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ASML도 결국 미국 압력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제 분석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오만한 예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의 MP3 플레이어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저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언론사에서 제 강의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베이징대 최연소 교수의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 중국 학계의 신랄한 한국 비판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쭐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강의가 화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교 측에서도 제 연구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학계의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왕 웨이 명예교수님이었어요. 제 스승이자 학계의 거물이시죠. 슈에양, 앉아보게.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네 강의를 봤네. 웨이보에서 말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칭찬을 해주실 건가 싶었거든요. 분석은 날카로웠어. 하지만 교수님이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가리고 있는 것 같네.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진정한 학자는 편견의 안개가 거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법이지. 자네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모든 분석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했는데 말입니다. 교수님,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라고? 그럼 자네가 인용한 특허 출원 건수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게. 양적 지표만 봤지. 질적 지표는 제대로 살펴봤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피인용 지수나 기술의 실질적 영향력 같은 건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요. 왕 교수님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네. 다음 주 서울에서 아시아 미래 기술 포럼이 열린다네. 중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해서 자네의 그 사상누각 이론을 직접 증명해보게. 서울에서요? 그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보게. 그리고 자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도전적인 시선을 보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훌륭해. 하지만 슈에야, 한 가지 약속하게. 네. 열린 마음으로 보라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이야. 교수님이 일어서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학자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확신이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배움은 멈춰버리거든. 교수님이 나가신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 분석은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왕 교수님 말씀 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적 지표 말이에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연구개발 투자 총액, 특허 출원 건수. 역시 제 주장이 맞았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역시 교수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허상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일주일 내내 자료 조사에 매달렸습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할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이 한국의 몇 배나 되는지, 특허 출원 건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숫자들이 제 편이었어요. 역시 규모가 다르구나.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왕 교수님 말씀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질적 지표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인구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계산해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야. 이건 작은 나라라서 그런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절대 규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허의 피인용 지수를 확인해 보니 말이에요. 이건 특허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른 특허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보는 거죠. 이럴 리가 없는데 한국의 특허들이 평균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많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는 다른 지표들도 찾아봤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위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특허 보유 현황.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자료야? 한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야. 이건 예외적인 경우야.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정밀화학, 조선해양, 철강.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한국의 밀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제가 늘 신봉해왔던 데이터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규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투자 총액과 특허 출원 건수. 하지만 그게 꼭 기술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mp3 플레이어를 꺼내 만졌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제품이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걸 깨달을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자료가 들어있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어요. 리슈의 교수님이시죠? 카이스트 박선우입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박선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의 온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온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현실을 모른다는 뜻인가요?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론이죠. 하지만 숫자 뒤의 사람들 이야기도 중요해요. 박선우 교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멘토이신 김진우 대표님이세요. 한국 벤처 투자계의 전설이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진 속 남자는 20년 전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전부터 중국과의 기술 교류에 앞장서셨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박선우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뿐이었어요. 병상의 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말들. 김진우. 그 사람이 우리 기술을 모두 가져갔다. 슈에야. 절대 한국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포럼 기간 중에 김진우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대표님도 교수님을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분노와 궁금증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알아볼까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한국에 개인적인 연고가 있으신가요? 뭔가 감정적으로 보이시는데. 박선우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겁니다. 차창 밖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의 무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포럼 둘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박선우 교수가 설명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대포장도 이런 과대포장이 없죠. 회의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기술 조합일 테니까요. 먼저 지난 10년간의 실패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 데이터라고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를 말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총 3,207번의 실험 중 성공한 건 23번뿐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가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 조성, 모든 변수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떤 변수가 문제였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조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 정도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더군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많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독창적 기술이 됐습니다. 그들은 신소재 개발 과정도 보여줬습니다. 수만 가지 조합을 테스트하고 실패할 때마다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의 반복이었어요. 저희에게 가장 큰 자산은 성공한 기술이 아니라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해 온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용이 아니었어요. 진짜 땀과 시간으로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실패의 경험은 공유할 수 없거든요. 그건 직접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술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독창적 개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지적인 패배감을 맛봤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우 교수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 멘토이신 김진우 대표님과 저녁 식사 어떠세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요.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선우 교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진우 대표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5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젊은 석학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진우 대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따님이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았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니요.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리재민 박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김진우 대표의 눈에 그리움 같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술을 훔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그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20년간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후회요? 기술을 훔친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당신 아버님의 자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김진우 대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저는 기술을 훔치려 한 게 아니라 합병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합병이라고요? 네. 아버님의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사업을 키워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걸 굴욕으로 받아들이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당신이 기술만 빼가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먼저 계약을 거부하셨어요. 젊은 한국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김진우 대표가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실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30분 후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벽 한쪽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쓰인 곳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진우 대표가 가리킨 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mp3 플레이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이건 당신 아버님이 개발하신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저는 이것의 첫 번째 팬이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그분의 꿈을 잊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원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선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 멘토이신 김진우 대표님과 저녁 식사 어떠세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요. 강남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진우 대표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따님이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았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리재민 박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술을 훔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그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20년간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기술을 훔친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당신 아버님의 자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김진우 대표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버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저는 기술을 훔치려 한 게 아니라 합병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걸 굴욕으로 받아들이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당신이 기술만 빼가고 아버님이 먼저 계약을 거부하셨어요. 젊은 한국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제 사무실로 가실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명예의 전당에는 먼지 쌓인 낡은 mp3 플레이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개발하신 첫 번째 제품이에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그분의 꿈을 잊지 않으려 했던 첫 번째 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원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린 밤, 저는 박선우 교수와 함께 평범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박선우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2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니. 그럴 수 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저기 보세요. 박선우 교수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이었어요. 대부분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밤새 일하고 있죠. 신기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K-팝이나 드라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코워킹 스페이스예요. 들어가 볼까요? 24시간 운영되는 코워킹 스페이스였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개발자들이 어울려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 팀은 인도네시아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가 함께 일하는 팀이에요. 함께요? 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벽에는 여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집, 글로벌 파트너 매칭. 여기서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받죠. 박선우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걸 굴욕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걱정이요? 네. 교수님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건 경쟁과 약탈이 아니라 협력과 창조의 생태계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노력을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환경에 있었다면 분명 성공하셨을 거예요. 박선우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기존에 예고했던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대의 한중 관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겠다고 공지했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연 당일,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웨이보에서 화제가 됐던 제 이전 강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20년 전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반도체 설계 분야의 천재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의 사업에서 실패했죠. 저는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믿어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MP3 플레이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저는 이걸 보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는 걸 증명하겠다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김진우 대표와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고립이었어요. 도움받는 걸 굴욕으로 여기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사상누각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쌓아올린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옆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 과거의 원한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함입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와 학생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밀도 높은 혁신과 협력의 문화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베이징대와 카이스트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왕 웨이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를 낸 거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MP3 플레이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작은 기계가 저를 진실로 이끌어줬으니까요.